누군가 내 남은 인생의 계획을 물으면 이렇게 대답한다. 오늘도 어제처럼, 내일도 오늘처럼. 할 수만 있다면 아침에 잠 깨어 이 세상 첫날처럼, 저녁에 잠이 들 때 이 세상 마지막 날처럼. 그렇다. 우리들의 하루하루는 이 세상에서 허락받은 오직 한 날로서의 하루하루다. 그리고 첫날이자 마지막 날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지구라는 아름다운 별로 여행 나온 여행자들이지 않은가. 안녕하세요. 리나의 책갈피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나태주 시인의 산문집 날마다 이 세상 첫날처럼입니다. 이 책은 2014년 5월에 발간이 되었고요. 펴낸 곳은 푸른 길입니다. 나태주 시인은 1945년 3월 충청남도 서천군에서 태어났고 공주 사범대학교를 졸업하였으며 1917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서 대숲 아래서로 등단을 하였습니다. 43년 동안 초등교사로 활동했고 교사직에서 퇴임한 후 공주시에 위치한 공주 풀꽃 문학관에서 문학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작으로는 풀꽃이 있고요. 사랑만이 남는다, 가지 말라는데 가고 싶은 길이 있다 등 우리가 기억하는 수많은 시집과 오늘도 내가 있어 마음속 꽃밭이다 등의 산문집이 있습니다. 풀꽃 중에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라는 글귀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는 아니다 라고 패러디가 될 만큼 유명한 글이기도 하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산문집 날마다 이 세상 첫날처럼은 소소하지만 감사하고 따뜻한 이야기들과 시인이 세상을 살며 느꼈던 소감, 글을 쓰면서 가져야 했던 각오, 사소한 일상의 갈피에서 오갔던 마음의 설렘 등이 녹아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나태주 시인을 가까이에서 만나는 듯한 느낌과 감사와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힘.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힘이 있다. 육체의 힘, 정신의 힘, 마음의 힘, 감정의 힘. 그 가운데서 가장 강력하면서도 질긴 힘은 감정의 힘이다. 일견 감정의 힘은 미세한 것 같지만 인간의 마음과 정신을 지배하고 육체에까지도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릇 인간은 돈이나 물건이 없어 자살하지 않는다. 자살의 가장 많은 이유는 절망감이요, 불행감, 비애감 등이다. 그리고 소외감이다. 그만큼 감정이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감정 가운데에서도 소중한 감정은 기쁨의 감정이요, 사랑의 감정이다. 마음속에 기쁨과 사랑의 감정이 부족할 때 우리는 불행감을 갖는다. 반대로 기쁨과 사랑의 감정이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든다. 우울증도 결국은 기쁨의 정서, 사랑의 정서가 부족할 때 생기는 정신적인 장애 증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면서 기쁨과 사랑의 감정을 더욱 증대시켜 갖도록 애써야겠다. 예술가들이 예술 작품을 창작해내는 것도 감정의 힘에 의해서다. 절망이나 비애와 같은 마이너 감정도 예술 작품 창작의 촉매가 되지만 기쁨과 사랑의 감정은 더욱 좋은 창작의 에너지원이 된다. 젊은 시절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던 작가들이 나이가 들면서 창작 의욕이 떨어지는 것은 바로 감정의 힘이 고갈되거나 부족해진 것에 그 이유가 있겠다.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예술가 가운데 노년에 이르러서도 왕성하게 창작 활동을 계속했을 뿐더러 더욱 아름다운 작품을 생산해낸 인물로서 우리는
독일의 소설가이며 시인인 괴테와 스페인의 화가 피카소를 기억한다. 활동 분야가 다르고 시대나 환경이 다르지만 그 두 사람은 초인적인 창작가였으며 늘도록 좋은 작품을 지치지 않고 내놓은 사람이란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볼 때 그들은 또 젊은 시절뿐만 아니라 나이 들어서까지도 끊임없이 여성들을 사랑한 것으로도 이름이 높다. 괴테의 경우 마지막 연인으로 알려진 사람은 올리케라는 여인이다. 나이 72세 때 괴테는 17세 소녀인 올리케를 처음 만나 사랑을 느끼고 올리케가 성년이 되는 2년 뒤를 기다려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했을 뿐더러 그녀의 부모에게도 결혼을 청원했으나 당사자인 올리케가 망설이는 바람에 사랑은 결실을 맺지 못한다. 55세나 되는 나이 차이를 극복한 사랑이다. 이에 괴테는 상실의 슬픔을 마리엔 바띠 비가란 소설 작품으로 남기게 된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괴테가 세상을 떠난 뒤 올리케는 95세까지 독신으로 살다가 죽었다고 한다. 왜 그녀는 혼자서 살았을까? 그 대답은 본인만이 알 뿐이다. 그 다음으로 피카소의 바람기는 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여러 명의 여인들과 사랑했을 뿐더러 결혼도 수차례 했고 자녀 또한 이 여인 저 여인에게서 얻었다. 많이 복잡한 인물이라 하겠다. 하지만 여기서는 도덕적 가치나 윤리적 측면에서보다는 예술적 측면에서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피카소의 생애 가운데 가장 주목이 되는 여인은 역시 마지막 연인이요 부인이었던 자클린느라는 여인이다. 피카소 나이 73세 때 갓 30을 넘긴 여인 자클린느를 만났다. 자클린느를 만난 이후 피카소는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왕성한 창작 활동을 펼쳐 예술적 생애를 완성하게 된다. 말하자면 자클린느는 피카소에게 구원의 여인이었던 셈이다. 피카소는 또 그렇게 자클린느를 만나기 위해 수없이 많은 여인들을 만나고 헤어져 왔던 것이며 늙은 사람으로 바뀌어 왔는지도 모를 일이겠다. 그림은 나보다 훨씬 강하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모두 내게 하도록 만드니까. 피카소가 노년에 이런 말을 남긴 것도 어쩌면 사랑하는 사람 자클린느가 곁에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겠나 싶다. 어쨌든 사랑을 느끼는 마음의 힘, 기쁨을 느끼는 마음의 힘은 소중한 것이고 훌륭한 것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행복감을 느끼게도 하지만 진정으로 성공적인 인생으로 가는 곧고 환한 길을 제공하기도 한다. 또다시 봄이다. 꽃이 피었고 새싹이 솟았다. 우리 다 같이 기쁨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자. 기쁨과 사랑의 감정은 멀리에 있지 않다. 큰 것에 숨어 있지도 않다. 그것은 우리들 가까이에 있는 것이고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산재에 있는 그 무엇들이다. 잘 사는 인생.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삶이고 성공하는 인생일까? 개인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이고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한다. 남이 하는 일 가운데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서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 단연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 누구나 일단은 기본 교육을 받고 나서 성인이 되었을 때 자기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찾는 일터가 바로 직장이고 그 일이 직업이다. 이때 잘 생각해야 한다. 나의 직장과 직업이 꼭 잘 먹고 잘 살기만을 위한 것인가? 그래도 좋은가?
비록 잘 사는 일이 조금 지체된다 하더라도 공부하는 것이 좋은 사람은 계속 공부를 해야 하고, 운동이 좋은 사람은 운동을 계속 해야 하고, 물건 만드는 일, 노래 부르는 일, 그림 그리는 일, 연극하는 일, 여행하는 일 등을 좋아하는 사람은 각각 그 일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그러다 보면 그 일이 자기의 직업이 될 수 있고 언젠가는 밥벌이가 될 수도 있다. 그것이 진정한 직업이고 일생을 두고서 이루어야 할 인생의 목표이자 과업이다. 직업을 오직 잘 살기 위한 수단, 밥벌이나 생활의 방편으로만 삼는다면 이야말로 답답한 일이고 궁색한 일이고 슬픈 일이다. 나중에는 지겨워서 못 견디게 될 것이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고 좋아 보인다 해도 그것은 고역이요 감옥살이요 끝내는 허송세월한 무의미한 인생이 될 것이 분명하다. 성공한 인생, 잘 사는 삶에 대한 내 생각은 이렇다. 첫째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 것. 둘째는 그 일이 타인에게 피해가 되지 않을 것. 셋째는 그 일이 남들이 부러워하는 일이 되고 남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 될 것. 말이니 그렇지 이런 일이 누구에게나 녹록하게 가능한 것은 아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연필과 종이를 좋아했다. 혼자서 노는 시간을 즐겼고 혼자서 생각하는 일을 좋아했다. 그래서 끝내는 글 쓰는 사람이 되었는지 모르고 서툴게나마 연필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되었는지 모른다. 그 두 가지 일을 하면서 나는 언제나 즐거웠고 내 인생의 시간을 잘라 바치는 일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다. 어쩌면 그 두 가지의 일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는지 모른다. 지금도 나는 혼자서 지내는 시간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시간은 내가 정말로 내가 되어보는 시간이고 나를 다시 들여다보는 시간이고 나의 인생을 재발견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청소년 시절부터 나의 소원은 세 가지였다. 첫째는 시인이 되는 것이었고 둘째는 예쁜 여자한테 장가가는 것이었고 셋째는 공주에서 집을 사서 사는 것이었다. 오늘에 이르러 나는 세 가지를 다 이루었다고 말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특히 첫 번째 소원인 시인이 되는 꿈이야말로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었고 그래서 끝내는 글 쓰는 사람이 되었는지 모르고 서툴게나마 연필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되었는지 모른다. 그 두 가지 일을 하면서 나는 언제나 즐거웠고 내 인생의 시간을 잘라 바치는 일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다. 어쩌면 그 두 가지의 일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는지 모른다. 지금도 나는 혼자서 지내는 시간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시간은 내가 정말로 내가 되어보는 시간이고 나를 다시 들여다보는 시간이고 나의 인생을 재발견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청소년 시절부터 나의 소원은 세 가지였다. 첫째는 시인이 되는 것이었고 둘째는 예쁜 여자한테 장가가는 것이었고 셋째는 공주에서 집을 사서 사는 것이었다. 오늘에 이르러 나는 그 세 가지를 다 이루었다고 말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특히 첫 번째 소원인 시인이 되는 꿈은 정말로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었고 시인으로 사는 삶은 정말로 내가 살아보고 싶은 삶이었다.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시를 써서 잡지에 발표도 하고 그동안 시집을 여러 권 내기도 했으며 이제는 세상 누구나 나를 알만한 사람들은 나를 시인이라 불러주니 이 얼마나 좋은가. 이것은 최상의 명예요, 성취요, 기쁨인 것이다. 살면서 또 나는 스스로 한 일 가운데 네 가지를 잘한 일이라 말하며 살아왔다. 첫째가 시인인 것, 둘째가 초등학교 선생을 오래 한 것, 셋째가 시골에서 계속 산 것, 넷째가 자동차 없이 산 것.
시인인 것은 그렇다 치고 초등학교 선생을 하느라 43년 3개월 지루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오늘날 국가로부터 상당에게 연금을 받는 사람이 된 것은 오로지 그 덕분이다. 시골에서 줄곧 살아왔으므로 나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었고 도시화되지 않은 사람으로 남을 수 있었다. 이것도 고마운 일이다. 자동차 없이 살아서 가족들은 불편하고 상대적 빈곤감을 수월치 않게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다소 불편하긴 했지만 버스나 택시로 해결하는 날마다의 통행수단이 그다지 나쁘지 않았으며 여전히 길을 걷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는 바람에 나의 두 다리는 오랜 병고를 거친 뒤에도 다시금 살팍하게 근육살이 올랐고 나이 들어서도 여전히 자연과 교감하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었다. 최근 5, 6년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이 나의 주된 통행수단이다. 남들이 보면 궁색하다 그러겠지만 나 좋아서 하는 일이니 좋은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 할 만한 일이라 하겠다. 자전거는 또 나에게 있어 자동차 가진 사람 못지않게 아끼는 살림 도구 가운데 하나다. 일상의 발견.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은 지루하고 따분하다. 그날이 그날인 것 같고 하나도 새로운 일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먼지만 자욱이 낀 날들이 반복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오늘 하지 못한 일, 내일 하면 되지. 미루는 버릇도 날마다 똑같은 날이 반복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옛날 어른들도 쇠털같이 많은 날이라고 말씀했고 솔잎같이 흔한 날이라 말씀했다. 그러나 참말로 그런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과연 오늘은 어제와 같으며 내일은 또 오늘과 같을 것인가?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오늘은 어디까지나 오직 하나만 있는 오늘이다. 다만 어제와 같다고 보는데 문제가 있을 뿐이다. 이 세상의 것들은 그 무엇이든 똑같은 것은 하나도 없다. 오직 유일한 것들 뿐이다. 시간이든 공간이든 물질, 사건이나 인간 모두가 그렇다. 부처님의 천상천하 유아독존 같은 말씀도 이쯤에서 생겨난 말이다. 마땅히 만물의 유일성에 눈을 크게 떠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것들이 새롭게 보인다. 정말로 무엇 하나 똑같은 것이 세상에는 없다. 하나만 있는 것들이다. 날마다 찾아오는 아침도 유일한 아침이다. 태양도 어제의 태양이 아니고 새소리 또한 어제의 새소리가 아니고 바람이나 하늘, 햇빛도 어제의 그것이 아니다. 아,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가. 기지개를 켜면서 의식의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 분명코 새로운 것을 새롭게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들의 게으름 탓이요. 맹목에 그 원인이 있다. 모든 것들을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보고 믿고 그대로 따르는 것은 답답한 노릇이다. 이런 데서 타성이 나오고 권태가 나오고 고정관념, 선입견이 출발한다. 모든 것들을 이 세상에서 처음 보는 것처럼 보아야 할 일이다. 모름지기 어린아이가 잠에서 깨어나 바라보는 세상처럼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은 달리 없다. 사랑하는 일도 연습이나 학습이 필요한 것처럼 사물을 새롭게 보는 것도 연습이나 학습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야만 된다는 얘기다. 삶에서는 호기심이 중요하다. 호기심이야말로 새로움의 세계로 이르는 도구이며 징검다리 같은 구실을 해주는 것이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새로움을 보아내는 능력도 호기심 안에 숨어 있다. 그저 그런 따분한 일상에서 새로움을 보아내는 것도 하나의 발견이며 마음의 능력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 눈에 낀 먼지부터 씻어낼 필요가 있다. 얼마 전 계룡산 기슭에 작업실을 갖고 있는 어느 건축가의 집에서 열린 하우스 콘서트에 참석한 일이 있다. 음악을 듣는 도중 집주인이 자기의 동서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의 동서는 스위스 남자라고 그랬다. 스위스가 어떤 나라인가? 알프스 산맥에 위치한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관광의 나라, 영세 중립국이다. 그런데 그 남정네는 한국의 자연에 반하고 한국의 여성에 반하여 한국인의 사위가 되었다는 것이다. 과연 한국의 어떤 자연에 반했는가? 놀랍게도 우리의 농촌 풍경, 가을날 벼가 누렇게 익은 논의 풍경에 반했다는 것이다. 벼들이 익어 누런 논 위로 쏟아지는 우리나라의 가을 햇살이 그를 매료시켰다는 것이다. 우리들한테는 그저 흔해 빠진 범상한 풍경이다. 그런데도 스위스 청년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감동적이고 아름답게 보였다는 것이다. 정말로 감동이란 이렇게 엉뚱한 곳에서 오고 작은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 번인들 우리는 벼들이 익어가는 가을의 논을 유심히 바라본 적이 있었으며 그런 풍경이 아름답다고 느껴본 일이 있었는가? 반성하는 마음이 들어 나는 지난 가을에 시골길을 지나면서 벼논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다. 그래 그런지 정말로 가을논이 아름답게 보였다. 특히 오후 시간대에 기울어져가는 저녁 햇살이 빗금으로 떨어지는 가을 논은 더욱 아름답게 보였다. 그것은 가슴이 철렁할 정도로 처연한 아름다움이었다. 아, 이것이었구나. 이것을 스위스 청년은 보아낸 것이었구나.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 발견인가. 우리 또한 우리 주변의 흔하고 흔한 것들, 반복되는 일들 가운데서 새로움을 발견해내는 지혜와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일상의 발견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가짐부터 새롭게 해야 한다. 이러한 마음을 나는 가난한 마음이라고 부르고 싶다. 가난한 마음이란 결코 비난 마음이 아니다. 궁핍한 마음도 아니다. 그것은 작은 것, 오래된 것, 낡은 것, 초라한 것, 흔한 것, 값이 비싸지 않은 것들을 함부로 여기지 않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다. 주변에 널려있는 사소한 것들을 사랑하고 평범한 이웃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다. 이러한 마음일 때 우리의 하루하루는 다시금 태어나는 매우 아름답고도 신선한 하루가 되어 우리를 맞아주지 않을까 싶다. 365개의 햇님과 달님. 또다시 샘이 치다. 한 해가 저물고 다시 한 해가 밝아오는 길목. 언제이고 이맘때면 스산한 마음이다. 어라, 벌써 이렇게 되었나. 더러는 당황하기도 할 것이요. 더러는 옷깃을 여미는 마음이 되기도 할 것이다. 새삼 세월의 빠름을 느낀다. 지난해 세상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고 나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가. 과연 나는 무슨 일을 위해 살았던가. 가슴 태우기도 하고 발을 동동거리기도 했던 모든 일들이 어쩌면 주마등처럼 흐르기도 한다. 세월의 빠름을 보다 더 실감하는 축은 아무래도 나이 든 사람일 것이다. 아이들, 젊은이들이야 저들의 앞길이 창창하니까 얼른 한 해가 가고 새로운 세상이 왔으면 싶기도 할 것이요. 저들의 삶이 구질구질하다면 얼른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선물로 받고 싶기도 할 것이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것을 옛날 어른들은 즐겨 송구영신이란 말로 표현했다. 옛것을 보내고 새것을 맞는다는 뜻이다. 나도 가끔 이렇게 샘이 너름에는 주변의 젊은이들로부터 새해의 계획이나 설계에 대해서 질문을 받는다. 그럴 때마다 난감한 느낌을 가지며 마땅한 답을 찾으려 하지만
잘 떠오르지 않는 것이 또 그 대답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처럼이란 말로 얼버무리곤 한다. 생각해보면 지금이란 말처럼 소중한 말도 없지 싶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시간이란 것은 하나의 헛개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과거는 흘러간 지금이요. 미래는 오지 않은 지금이다. 오직 있다면 현재인 지금이 있을 뿐이다. 그걸 인간의 지모와 편의에 의해 시간이란 것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과거를 자랑하거나 아쉬워하는 일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고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 과도한 희망을 거는 것처럼 허황된 일은 없다.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대답은 매우 쉽고도 분명하다. 현재에 충실하게 살기만 하면 된다. 지금껏 내가 알고 있는 말 가운데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하셨다는 만물은 변한다라는 말처럼 훌륭한 말씀도 없지 싶다. 오직 만물은 변한다는 것만이 변하지 않는 진리란 생각이다. 우리가 슬프다, 외롭다 말하는 것도 이 변한다는 것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아서 생긴 감정의 찌꺼기들이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여기에 대한 것이다. 늘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거기나 저기에 눈과 귀를 돌리며 살고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립다 하고 아쉽다 하는 것이다. 먼 것을 꿈꾸고 때로는 떠남을 감행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 저기나 거기가 아닌 오직 여기에 눈을 돌리고 발밑을 살피며 살아야 한다. 생각해보면 그런 것들이 모두가 철없을 때의 부질없는 망상과 허욕에서 생기는 것들이다. 다시 한번 대답은 간단 명료해진다. 우리는 마땅히 지금 여기에 충실하게 살아야 한다. 인간은 유한한 생명을 사는 존재이므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서는 결코 살 수가 없다. 완전히 자유스러운 독립개체가 아니란 말씀이다. 지금이라는 시간성과 여기라는 공간성 안에서만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는 우리들. 무엇보다도 또 중요한 것은 일상의 소중성을 발견하는 일이다. 흔히들 우리의 삶을 그날이 그날이고 지루하고 권태로운 삶이라고 구태의연한 하루하루라고 타박하기 쉽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 오해다. 한꺼풀 벗지 못해서 그렇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 무엇도 똑같은 것이 없다. 반복되는 것들도 없다. 유일한 것이고 순간적인 것이고 일회적인 것이고 변화하는 것들이다. 말하자면 새로운 것이란 말이다. 아침에 돋는 해라고 해도 똑같은 해는 아니다. 오로지 하나밖에 없는 해인 것이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라 해도 오늘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가족이나 직장 동료란 말이다. 그렇다면 소중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일상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에 눈을 떠야 한다. 이것은 하나의 깨달음과 같고 발전에 준하는 일이다. 이러한 일상의 소중성만 알게 된다면 모든 것이 확 달라질 것이다. 소망하는 행복이란 것도 쉽게 그 실체가 확인될 것이다. 동화책에 나오는 대로 행복은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나와 함께 상존하는 그 무엇이란 얘기다. 오늘날 우리는 스스로 가난하고 외롭고 소외되었다 말하지만 그 가난과 외로움과 소외란 것도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허상이요. 하나의 자기 최면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진정 외로운 사람, 진정 불행한 사람은 자신이 외롭다는 것, 불행하다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들이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으며 마땅히 우리는 이것밖에 안 남았느냐고 투정할 일이 아니요.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고 감사하고 대견하게 생각해야 할 일이다. 이미 우리는 1년치 365개의 햇님과 달님과 수없이 많은 꽃과 나비와 산들바람과 소낙비와
구름과 새소리를 공짜로 선물 받기로 예약된 행복한 사람들이다. 길과 함께라면 인생도 여행이다. 길은 인류의 출현과 더불어 있어 왔다. 인간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길이 있게 마련. 그가 있는 곳이 누항이라면 골목길과 한길이 있을 것이요. 산이라면 오솔길이 있을 것이요. 바다라면 뱃길, 하늘이라면 비행길이 있을 것이다. 길이야말로 자유의 표현이요 소통의 가장 좋은 방편이다. 만약 우리에게 길이 없었다면 얼마나 답답했을까, 절망했을까. 길이 없는 세상은 하나의 감옥이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여러 종류의 길을 기억하며 사는가. 외갓집 가는 길, 새벽길, 성묘길, 등하굣길은 비교적 어린 시절의 길이요. 친정길, 출근길, 귀갓길, 시장길은 나이 들어서의 길이요. 병원길, 황혼길, 양로원 가는 길은 늙어서의 길이다. 길 자체가 인생이다. 길 자체가 삶이요 그 흔적이다. 아니 삶과 인생이 쌓이면 저절로 길이 되게 되어 있다. 인간의 삶은 길로부터 시작하여 길로 끝나게 되어 있다. 그야말로 길 위에서의 인생이라 할 것이다. 생각해보면 길보다 더 좋은 스승은 없고 좋은 도반도 없지 싶다. 스승이라 해도 가르쳐주지 않는 스승이고 도반이라 해도 말이 없는 도반이다. 그저 스스로 알아서 배우라 방임하고 무건으로 동행해 줄 뿐. 그러면서 우리가 넘어졌을 때, 숨이 가쁠 때 위로의 손을 내밀고 이름을 불러주고 어깨에 정다운 손을 얹어주는 이웃이 되고자 한다. 우리는 길을 걸으며 배웠고, 길을 걸으며 사랑했고, 길을 걸으며 생각했고, 길을 걸으며 많은 것들을 버려야만 했다. 가장 좋은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도 길 위에서이다. 산책길, 특별한 목적 없이 천천히 걷는 길을 말한다. 소요가 있고 망설임과 머뭇거림이 있는 길을 말한다.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 정다운 사람과 함께일 수밖에는 없다. 거기에 오가는 대화 또한 그렇다. 일정한 주제가 있을 필요가 없고 형식 또한 따질 필요가 없겠다. 저기 말이지, 그거 말이야. 내가 말이야로 천천히 시작해서 오락가락 하다가 끝나도 좋은 대화가 거기에는 있다. 구름에게 들려주고 바람에게 흘려보내주어도 좋은 이야기가 거기에는 있다. 지난 여름 한철 나는 아내와 함께 얼마나 많은 길을 걸었던가. 얼마나 많은 길을 걸으며 복숭아 꽃이며 분 꽃을 보고 꽈리나무 밑둥을 살피며 꽈리 열매가 얼마나 커지는 것을 훔쳐보았던가. 또 얼마나 많은 실없는 이야기들을 나누며 낄낄거렸던가. 길이라 해서 대단한 길이 아니다. 그냥 마을 안길이요, 골목길이요. 조금 욕심 부린다면 수원지 공원길이다. 예전 상수원지로 쓰던 저수지를 시청에서 공원으로 새롭게 가꾸어 주어 그 주변의 길을 걷는 것이 지극히 안락하고 좋았다. 그 길에 서면 늘 만나는 이웃 사람들마저 새롭고 반가웠고 그저 그런 아이나 새댁도 예쁘게만 보였다. 실상 길을 걷는다는 것,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축복이요 인류만이 가진 특권이다. 살아있는 자의 행운이다. 오늘도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당신의 소원이 무엇인가? 그는 더도 말고 환의를 벗고 평상복을 입고 구두를 신고 마음껏 거리를 걷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 거리가 오래 살아서 정든 거리, 낯익은 거리라면 더욱 좋을 것이다. 활보, 역시 내 마음껏 걷는 걸음을 말한다. 숨을 크게 들이쉬며 내쉬며 보폭을 크게 하여 걸으면 세상이 더욱 넓어지고 마음조차 너그러워질 것이다.
행여 사는 일이 찌뿌둥한 사람이 있다면 부디 이 활보란 것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란다. 그 장소가 어디라면 어떤가? 마을의 공터라도 좋고 실내 공간의 한편이라도 좋을 것이다. 우리가 걸을 때 그곳은 즐겨 길이 되어줄 것이다. 나는 가끔 특별한 일이 생기면 내 방식대로의 길을 떠난다.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심한 갈등이 있거나 결단을 내릴 때의 일이다. 수세미같이 구겨진 생각들을 정리하기 위해서다. 이런 때 나는 부서진 마음을 고치러 간다고 말을 한다. 아닌 게 아니라 서너 시간 땀이라도 흘리며 산길을 걷다가 돌아오면 구겨진 생각이 가지런해지고 부서진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받는다. 아들아이는 아직 젊어서 길이라면 어디까지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새로운 길만을 길이라고 고집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 차례 가본 길도 충분히 새롭고 좋은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발견보다는 정겨움에 길의 의미가 있다고 믿는 것이다. 길에는 만남이 있다. 그것도 생명을 가진 자들끼리의 만남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호흡이 있고 리듬이 있다. 길은 노래와 같다. 시와 같다. 여러 번 읽어도 좋은 시, 여러 번 불러도 즐거움을 주는 노래말이다. 길은 미지다. 그리움이다. 우리 앞에 무한히 멀리 이어져 열린 길이 있다는 것보다 더 희망찬 일은 없다. 길이야말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사랑이며 열정이다. 다시 한번 인생 그 자체다. 길과 함께하는 한 우리의 인생은 결코 고행이 아니고 여행임을 알 것이다. 프리지아. 연희가 왔다. 1년이면 한두 차례 잊지 않고 나를 찾아오는 연희. 교직 생활을 하므로 주로 여름과 겨울의 방학 기간 중에 온다. 걸러도 좋으련만 될 수 있는 대로 거르지 않고 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참으로 고맙고 지극하다. 올해는 겨울이 물러가면서 봄이 오는 길목에 왔다. 연희와 내가 처음 만난 것은 1981년도. 벌써 30년도 훨씬 넘은 세월이다. 생각해보면 이런 인연도 드물다. 그녀를 나는 공주대학교 부설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할 때 우리 반으로 실습 온 교육대학생으로 만났다. 말하자면 지도교사와 실습생의 입장으로 만났단 것이다. 그녀의 고향은 인천. 짧은 2년 동안 공주에서의 학창 생활을 마치고 그녀는 고향 가까운 경기도 쪽으로 발령받아 공주를 떠났다. 그런데 그 뒤로도 그녀는 계속해서 나를 만나기 위해 공주를 찾아왔다. 생각해 볼수록 놀라운 일이다. 와서는 한나절 정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돌아간다. 물론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고 가까운 곳을 찾아 구경을 하기도 한다. 이번에는 특별히 지난해에 받은 모범 공무원 상장을 가지고 왔다. 나한테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이다. 또 외국 여행길에 산 물건이라면서 우리 부부의 선물도 빼놓지 않고 챙겨 가지고 왔다. 이런 것들 또한 지극한 마음이 아니면 가능한 일이 아니다. 연희는 오면서 꽃 한 다발을 안고 왔다. 노란색 프리지아. 프리지아는 남아프리카 원산으로 흰색, 노란색, 오렌지색, 푸른색 등이 있다는데 내가 아는 프리지아는 어디까지나 노란색 프리지아다. 프리지아는 알싸한 향기가 난다. 그런데도 그 향기가 역겹지 않다. 잘 익은 과일 내음 같기도 하다. 그 어떤 꽃의 향기보다도 은근하고 편안한 느낌을 준다. 가슴을 시원하게 만들어주기까지 한다. 벌써 4년 전 병원에 있을 때의 일인가 보다. 보름 동안 중환자실에 머물다가 나와 겨우 병세가 꺾여
주치의인 여자 의사가 선생님,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나는 너무나도 기쁜 마음이었다. 마침 그 다음 날이 나의 생일날이었는데 마치 내가 세상에 다시 태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나는 담당 의사에게 무엇인가 선물을 드리고 싶었다. 옆에 있는 딸아이에게 꽃집에 가서 프리지아 한 다발만 사다 달라고 부탁했다. 지켜보던 가족들이 불평을 했다. 앓는 사람이 병이나 나을 궁리나 하지 엉뚱한 생각을 하고 그런다고 아내는 가만히 눈을 흘겼다. 그렇지만 딸아이는 내 청을 거절하지 않았다. 꽃을 사온 것은 저녁 때 다음날 아침 해진온 담당 의사에게 꽃을 드렸다. 자기가 왜 꽃을 받아야 하느냐며 의사는 뜨악한 표정으로 꽃을 받았다. 실상 그것은 나 자신 소생의 기쁨에 대한 자축의 의미로 드린 꽃이었다. 아니, 살아나고 싶은 간의 아픈 몸부림으로 드린 꽃이었다. 그런 뒤로 프리지아는 나에게 봄을 알리는 꽃이고 소생을 상징하는 꽃이고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는 꽃이 되었다. 그런 프리지아를 연희가 사가지고 온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연희는 두서너 시간 내 곁에 머물다가 훌쩍 자기 처소로 돌아갔다. 대신 내 방의 응접용 탁자 위에 꽃병이 하나 놓이고 그 위에 프리지아 꽃다발이 꽂혀졌다. 연희는 가고 연희의 꽃 프리지아만 남은 것이다. 이제 다시 연희를 보려면 반년은 충분히 기다려야 할 것이다. 아침에 출근해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선뜻 반겨주는 것이 프리지아 향기다. 아무리 맡아도 싫지 않은 그 향기. 어쩌다 외출했다가 돌아올 때도 프리지아 향기는 나를 반긴다. 선생님, 저 여기 있어요. 꽃병의 프리지아 꽃다발 속에서 연희가 웃는 것만 같다. 아, 사람은 가고 없는데 꽃향기만 남아 그 사람을 대신하다니. 이제 프리지아 향기는 연희의 향기다. 나는 결코 곁에 있을 리 없는 연희의 맑은 눈빛과 얼굴을 떠올리며 빙긋이 웃음을 지어본다.